네, 안녕하세요. 코린이 탈출하기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의 코인 소식들 어떤 게 있었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의 시세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12만 원 선을 터치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만 9,900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쭉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이유에 대해서 50%의 관세 부과를 한다는 소식에 충격이 있었고요. 여기가에 더해서 사실 유예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토요일에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급락을 했고요. 또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날에는 미증시가 반등은 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다시 회복하는 흐름은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제 수요일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선을 다시 살짝 터치를 하긴 했습니다만 터치하자마자 다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10만 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사실 아쉬운 거는 아직 재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재료라고 여길 수 있는 거는 트럼프 일가가 이 비트코인에 있어서 그룹이 매입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이 실현성이 애매모호하다 하는 입장이 내비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로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다 혼조세, 약간 개별 종목 장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할 만한 이슈는요. 가상자산 2025 컨퍼런스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죠. 이 부분에서 나왔던 말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은 스트래티지에 대한 내용도 준비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열린 2025 컨퍼런스에서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 의원의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기대되는 소식이지 않을까. 이게 실제라면 가상자산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법을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비트코인 100만 개를 매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트럼프가 지지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상정이 된다고 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미국이 비트코인 매입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소식에 크게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법은 구체적으로 만나보면요. 매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10만 개의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격의 탄력성을 얻을 거고요. 미국도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대장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나온 말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훨씬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 미디어에 대한 흐름도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50개 기관의 기관 투자자가 이 참여를 하는 25억 달러 규모의 사모펀드 발행을 하고요. 이 발행된 사모펀드를 통해서 가상자산 보유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만나 보면요. 15억 달러. 25억 달러 중 15억 달러는요. 보통주를 발행하고요. 10억 달러는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달된 금액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전략 비추간 설립에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미국에 있어서 트럼프 미디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트럼프 미디어가 트럼프 미디어가 계획대로만 하게 된다면 지금의 최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 스트래티지의 뒤를 이어서 2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시선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세 짚어본 김에 심리 지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탐욕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공포 탐욕 지수 전날보다 3포인트 내려서 71점 상태 기다리고 만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체크해 봤고요.
앞서 말했던 가상자산 2025 컨퍼런스에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크립토 차르죠. 가상자산 차르 데이비드 sak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남는 다른 정책에서 이 남는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추가 매입을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돈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략 비축 행정 명령이 예산 중립적이란 표현을 사용한 만큼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 추가 매입이 가능하다고 실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하지만 이때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준비금으로 비축을 하고요. 추가적인 미국의 비트코인 매입은 없다 하고 딱 선을 그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트럼프가 비트코인 대통령, 가상자산 대통령이 될 거라는 포부도 밝혀왔고 또 비트코인 매입한다는 행정명령도 있었고 시장의 기대가 어마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한풀 꺾이게 된 날이 이때입니다. 범죄 수입만으로 하고 미국이 직접 돈은 안 풀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마무시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데이비드 sak스가 정부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 매입하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이 조금 더 기대를 받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차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래 왔듯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이런 포부도 밝혀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해 드렸고요. 여기서 마이클 세일러 CEO죠. 스트래티지의 향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드리자면요. 원래 회사명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지금 스트래티지가 됐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편입을 했고요. 현재는 58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비트코인 상승세와 함께 큰 폭으로 상승을 해온 기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자체가 회사 로고에도 비트코인 로고를 박아 놓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요. 또 비트코인이 크게 날아올라 주면 이 종목도 같이 주가가 올라줍니다. 그만큼 연계성이 짙은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이번에 비트코인 4,020개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총 보유량이 무려 58만 개를 돌파했는데요. 이렇게 이번에 투입된 금액만 4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자금을 확보했나 살펴보면요. 현금 보유분도 있었고요. 또 스트래티지의 대표적인 전략이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조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스트래티지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 있습니다. 무려 일본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기업도 지금 이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이런 매입을 했고요. 또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불리는 이 메타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입 소식 들려왔습니다. 어제 얼마를 매입했냐면요. 5천만 달러를 신규 조달했습니다. 이 기업이 특히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것 자체도 일본 기업 안에서 스트래티지의 전략까지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환사채, 회사채라고 하는 이러한 전략까지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스트래티지자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메타플래닛은 금융이나 핀테크 이런 기업이 아닙니다. 호텔 관광 중심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지난해 아예 비트코인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늘리면서 이 회사가 얻어낸 이익은요. 주가가 1년 사이에 3,900%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 스트래티지가 성공한 것을 보고 일본의 스트래티지 이 메타 플래닛도 그러한 시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받아져면서 3,900% 거의 4,000%에 가까운 주가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5천만 달러를 신규 조달했는데 이 회사의 목표는 바로 2만 1,000개까지 늘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회사만 있는 건 또 아닌데요. 누군가의 성공 사례가 있는 만큼 따라하는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2007년에 설립된 의료기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샘러 사이언티픽인데요. 지난해 5월 비트코인을 주요 재무자산으로 편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써 5월 24일 기준으로서 4,264개를 보유 중인데요. 처음 매입 직후의 주가는 20% 이상 급등했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의 메타 플래닛만큼의 상승세는 아니지만 이 정도 기대를 받아갔다.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에도 있는데요. 중국에는 보야 인터랙티브라는 기업이죠. 2023년 8월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투자를 본격화했고요. 지난 2월 기준에는 총 3,35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평균 매입가는 약 58,628달러고요. 이 기간 동안 주가는 1,200% 급등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일본의 메타플래닛은 3,900%, 중국은 1,200% 급등한 이 종목들 있기 때문에 한국엔 없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판 스트래티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법안이 좀 통과되면서 이제 머지않아서 시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분주하게 이를 대비하는 모습들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담아주면서 한국에서의 그런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또 종목의 주가도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예비 후보 중 하나를 오늘 만나볼 건데요. 이 이름은 바로 비트맥스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고요. 가상자산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흐름에 발 맞춰서요. 디지털 자산 기반의 재무 전력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비트코인 매입을 확대하는 전략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전환사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일본의 메타플랜이 아까 스트래티지와 동일한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포부도 밝혔는데요. 국내 상장사 중에 비트코인 보유량 1위 기업을 탈환하겠다, 도약하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편입을 해서 주가 상승과 기업 가치 재평가까지 받고 있는 사례를 보고요. 조금 이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맥스 그 회사 안에서만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라요.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큽니다. 비트맥스를 향한 시장의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1위가 아니죠. 1위인 기업은 위메이드고요. 223개를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트맥스가 추가 매입을 하면서요. 현재는 293억 원, 194개의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둘 간의 격차는 29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입을 통해서 따라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위메이드가 다시 한번 힘을 써줘서 1위 자리를 지킬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맥스 외에도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이러한 추세 흐름을 보였다는 점들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지금으로서는 10만 원 선에 10만 달러 선에서 11만 달러 선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막 12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가상자산 관련주로 엮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가상자산 이 비트코인 보유 1위 기업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고 나서 최근에 재상패를 맞았죠. 그러면서 K코인에 대한 분위기가 식었다고 지난주에 코린이 탈출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저희가 주목했던 게 넥슨이 메이플 스토리 코인을 발행한다는 소식을 드리면서 K코인이 지금 시장이 가라앉아 있는데 이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K코인이 넥슨의 NXPC를 통해서 좀 도약할 수 있을까 기대가 된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아쉬운 것 같습니다. K코인을 들어 올리지는 못했고 상장하고
상장일 기준 26%나 하락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자면요. 맥스페이스가 상장 첫날에는 지난 15일 기준 3,713 원이었고요. 여기서 26.3% 하락해서 26일 기준 2,735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NXPC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바로 글로벌 시장에 상장이 됐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며 시장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조금은 더 신뢰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에 비해선 조금 기대에 어긋나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기대 이유는 바로 메이플 스토리에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코인,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도 결정되는 것 같은데, 메이플 스토리 N이라는 이 게임에서 가상자산 화폐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더 기대를 받았었죠. 그래서 15일에 국외에 출시된 이 메이플 스토리 N은 전통적인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방식의 게임 구조 유지하면서요. 이때 나온 이 코인들로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NFT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게임 코인의 장점을 잘 살린 코인인데, 지금으로서는 살짝 아쉬운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의 규제 법안에 대한 아쉬운 흐름들도 있는데요. 규제 완화 그리고 인식 전환이 있어야만 게임 가상화폐도 활발하게 거래가 될 것이라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짝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 대선 주자들이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크게 집중하고 있고요. 또 이 ETF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ETF 관련된 법안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게임 코인, 이 K 코인이 게임 코인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아쉽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코인 상장된 코인들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유에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살짝 살펴보면요. 현행 게임 산업법이 있는데,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 머니, 이런 것들은 유무형의 결과물인데, 이를 환전하거나 또 알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게임물 관리위원회는 해당 조항에 근거해서 P2E에 쓰이는 토큰이나 NFT도 환전할 수 있는 불법 경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되어야 이러한 획기적인 코인들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더 기대감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코인에 있어서의 시장의 관심도가 뜨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어서 또 다른 소식 보자면, 금융보안원에 대한 소식도 들고 왔습니다. 디지털 자산 보안 전담팀을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인데요. 위믹스의 가상자산 해킹 사건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이비트 거래소의 해킹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좀 디지털 자산 관련 보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해킹에 대한 이 보안이 좀 아쉽다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보안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런 금융보안원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 지원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안 수준 향상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그 실질적인 내용은 시스템 취약점을 분석하고 평가하고요. 24시간 365일 동안 보안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침해 사고 대응 훈련, 보안 전문 교육 등의 종합적인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안성이 강화가 되는 게 목표인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요. 최근에 디지털 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겨냥한 보안 위협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안 전문가도 신설팀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코린이 탈출하기 비트코인의 시세 만나봤고요. 또 코인 컨퍼런스도 만나봤습니다. 또 마이클 세일러 이 스트래티지에 대한 소식도 들어봤고요. 이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는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어떤 게 있나 만나봤고요. 그다음으로는 한국에는 그럼 스트래티지 기업 없나? 그 후보는 그럼 있나? 이 부분 짚어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국내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이 조금 집중되는데요. 특히 다음 주에 있을 비트코인 법, 어떤 내용으로 출범을 하게 될지,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 있는 법안일지 주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랠리 안에서 물론 중간중간 조정은 있었지만요.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는데 비트코인은 좀 지지부진한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때문인지 알트코인들도 혼조세 보이면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하루빨리 조금 더 시장에 탄력을 받아갈 수 있는 시세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안에서 기존의 트럼프의 입방아에 오르고 트럼프가 뭐 최근에 만찬도 했죠. 뭐 오피셜 코인, 오피셜 트럼프 코인을 통해서 많이 보유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트럼프와 만찬을 연다. 이런 대형 이벤트가 있다거나 트럼프 일가가 비트코인을 산다거나 이런 말들이 나와도 큰 재료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요러한 좀 주위를 맴도는 듯한 이슈가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이슈가 있어야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까지 다 일제히 상승 탄력을 받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이때 들린 말들도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컨퍼런스 나올 때마다 항상 이때 말들이 회자되면서요. 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는 법인들의 가상자산 참여가 활발해질 예정이니까요.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3,900% 뛰어오른 것처럼 국내에서도 주가가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종목들도 체크해서 조금 포트폴리오에 반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K코인에 있어서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닥사와 뭐 소송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K코인이 지금 전반적으로 저조한 분위기 안에서 조금은 K코인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이 메이플 스토리가 될 것 같았는데 그거에는 못 미치는 살짝 아쉬운 흐름이 있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ETF에 지금 집중해 있지만 이 K코인과 또 게임코인까지도 주목해 보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좀 상당히 유익한 소식들 많이 들려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탄력적인 이 비트코인의 이 상승세의 소식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럴 수 있길 다음 주에 코린이 탈출하기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백신 대표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화이자와 벌인 폐렴구균 13가 단백 접합 백신 특허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완제품 수출은 2027년까지 제한되지만 원액 수출은 가능해져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등 해외 시장 진출에 새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1일 러시아 제약사의 연구 목적의 폐렴구균 13가 백신 원액을 수출한 것이 화이자의 기존 화해 결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SK바이오사이언스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화이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연구용 원액 수출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폐렴구균 백신 스카이뉴모 프리필드 시린즈를 2016년 개발에 허가받았으나 화이자의 프리베나와의 특허 충돌로 2018년 대법원에서 화이자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7년 4월까지 폐렴구균 백신 국내 생산과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연구용 원액 수출은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판결로 PCV13을 구성하는 개별 접합체 원액 수출이 가능해져 동남아와 중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새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국내에서 개발된 경쟁력 있는 백신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며 프리미엄 백신 공급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달에도 모더나와의 mRNA 백신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글로벌 제약사와 특허 분쟁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백신 산업 내에서 국내 기업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되며 금융당국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상자산 매도 거래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 계정을 발급하는 은행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이 가상자산을 입고하거나 거래할 때 그리고 실명 계정을 발급한 은행은 매도 대금이 출금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엄격한 확인과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고객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 등 주요 인물에 대해 자금 세탁 및 범죄 연루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객 확인 주기는 기본적으로 1년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주기에 따라 진행하되 자금 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객은 더 짧은 주기로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와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는 이달 중 자금 세탁 방지 지침을 확정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상장법인과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실명 계좌를 발급하는 방안도 별도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자금 세탁 방지 대책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번 고객 확인 강화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시장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시장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시장 안정화에 힘쓸 방침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닌텐도의 콘솔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2의 메인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닌텐도는 내달 5일 출시 예정인 닌텐도 스위치2의 메인 반도체 공급 업체로 삼성전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설계를 바탕으로 8나노 파운드리 공정 과정을 거쳐 닌텐도 스위치2의 맞춤형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생산에 참여하면서 닌텐도는 내년 3월까지 기존 목표인 1,500만 대보다 500만 대가 많은 2,000만 대 출하를 달성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수주는 대만의 TSMC와 경쟁하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1은 지난 2017년 출시 당시 메인칩을 TSMC가 공급했는데 이번 신작은 삼성전자가 맡게 되며 TSMC와의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선단 공정뿐만 아니라 7나노 이하의 성숙 공정 분야에서도 고객사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성숙 공정에서 높은 수율, 즉 양품 비율을 달성하며 고객사들에게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닌텐도 스위치2의 메인 반도체 수주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수주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반도체 업황 부진 속에서 가동률을 높이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닌텐도라는 글로벌 게임기 제조사의 메인칩 공급사로 선정된 것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협업을 통해 삼성전자는 고성능 맞춤형 칩 설계와 생산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닌텐도 스위치2가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경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닌텐도는 닌텐도 스위치2를 내달 5일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 동시 출시할 계획입니다. 닌텐도는 이번 신제품으로 내년 3월까지 2천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작 대비 판매 목표를 크게 상향한 것으로 삼성전자의 협력으로 생산 안정성과 공급 능력이 뒷받침되며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닌텐도와 삼성전자의 협업은 반도체 산업과 게임기 시장 모두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닌텐도 스위치2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지난 1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생산시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사는 미국 정부의 해외 제조시설에 대한 규제 감독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FDA 심사위원들은 이미 3공장과 4공장을 방문해 생산 공정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FDA 실사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개인 보호장구 착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철저히 안내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사팀에 한국인 심사 담당자가 포함돼 있어 직원들의 언행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은 실사 내용은 고객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실사는 미국 정부가 시행 중인 해외 불시 점검 파일럿 프로그램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FDA는 최근 해외 제조시설에 대한 불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을 공시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도와 중국에서 시범 운영된 해외 불시 점검 파일럿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외 제조시설도 미국 내 제조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감독을 강화하여 의료제품과 식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핵심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해석됩니다. 해당 행정명령을 통해 FDA는 외국 제조시설 실사 수수료 인상, 주문 후 90일 이내 해외시설 정기검토 보장과 위험 기반 검사 제도 개선, 국가별 제조업체별 연간 검사 횟수 상세 공개 등 강력한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FDA의 이번 실사는 미국 정부가 해외 의약품 제조 및 공급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신호라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글로벌 바이오 기업에게는 엄격한 품질 관리와 투명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1조 4천억 원 규모의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109 조성공사에 단 한 개 건설사 컨소시엄만 입찰 자격을 갖춰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09 조성공사 입찰을 재공고했으나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경쟁 입찰 성립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달 1차 입찰 당시 현대건설 컨소시엄만이 입찰 자격 기준을 충족해 단독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우건설 컨소시엄도 입찰에 참여했으나 LH가 제시한 단지 조성공사 실적 1조 3,814억 원 이상의 실적 기준을 넘지 못해 사전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사가 참여하지 못하고 사실상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입찰 자격 기준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공공공사의 경쟁 입찰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구리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대규모 공공사업에서는 입찰 기준을 조정하거나 문호를 넓혀 여러 업체의 참여를 유도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도 입찰 공고 전의 기준에 따라 참여 업체 수를 알고 있음에도 1차 입찰 후 같은 기준으로 재공고를 내 사실상 한국과 수의계약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09는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공사로 2030년 말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해 높은 수준의 시공 역량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기준은 초대형 사업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이동읍 일대 728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며
이번 109 공사는 약 494만 제곱미터 부지 조성을 위한 토공, 관로, 배수지, 옹벽 공사 등을 포함합니다. 완공 후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과 발전소, 소재, 부품, 장비 협력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최근 홈케어 트렌드가 확산되며 네일, 피부, 헤어, 메이크업 등 미용업계에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퍼스널 뷰티 케어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미용 관련 업체의 폐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업 후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곳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시장 포화와 경쟁 심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미용업 폐업 건수는 13,28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11,503건, 2023년 12,646건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개업 후 1년도 못 버티고 폐업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671건에 달했습니다. 미용업은 헤어, 메이크업,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 얼굴과 머리, 피부를 다루는 모든 업종을 포함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1인 미용실과 네일아트숍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변에 경쟁자가 적어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도 어려워진 데다 경쟁자가 너무 많아 예약이 없는 날도 허다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가게 살림이 팍팍해지며 선택적 소비가 줄고 뷰티 디바이스와 셀프 네일 팁 등 홈케어 제품이 급격히 성장한 점이 꼽힙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2018년 5천억 원에서 2022년 1조 6천억 원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성장했고 앞으로도 연평균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미용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홈케어 상품으로 대체되며 기존 미용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미용 서비스가 점차 고급화되고 비용 부담이 커지며 자연스럽게 업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새로 문을 연 미용업체 수는 6,045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으며 폐업 건수는 4,257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용업 시장은 성장 둔화와 경쟁 과열, 소비 트렌드 변화가 맞물리며 포화 상태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앞으로 미용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급화와 차별화 전략, 그리고 새로운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형 가스복합 발전소 2곳에 스팀 터빈과 발전기 공급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 스페인과 이집트 최대 건설사로 구성된 EPC 합작사와 가질란2 확장 발전소, 하자르 확장 발전소에 각각 스팀 터빈과 발전기 패키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두 프로젝트의 계약 규모는 총 3,4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계약은 총 3,400억 원 규모로 각각 650메가와트급, 440메가와트급 스팀 터빈 및 발전기 각 2기가 공급됩니다. 두 발전소 모두 2,900메가와트급의 가스복합 발전소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두 가스복합 발전소는 모두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북동쪽 약 40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며 각 발전소는 2,900메가와트급 대용량 설비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들 발전소에 각각 650메가와트급과 540메가와트급 스팀 터빈과 발전기를 2기씩 공급하게 됩니다. 손승우 두산 에너빌리티 파워 서비스 BG장은 중동에서 40년 이상 쌓아온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품질 제품의 적기 납품을 통해 고객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또 예정된 후속 사업 수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 세계 복합 발전용 초대형 스팀 터빈 시장에서 최근 5년간 누적 출력 22.1기가와트 중 33.1%를 수주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지난해부터 무려 9기의 스팀 터빈 공급을 따내며 중동 에너지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수주 확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에너지 시장 진출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젝트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과 기술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구글이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I/O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손잡고 스마트 안경 개발에 협력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동안 주춤했던 확장현실 기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강하게 불었던 메타버스 열풍이 점차 사그라들며 XR 시장은 한때 침체기에 접어드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삼정 KPMG 경제연구원이 27일 발표한 가상과 현실의 융합, XR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 보고서에 따르면 XR 관련 기술 특허는 2013년 738건에서 2023년 14,958건으로 10년 만에 20배 이상 급증하며 조용히 발전해 왔습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로 총 8,393건의 특허를 등록해 XR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LG전자가 5,681건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휴대성과 사용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인텔, 메타, 삼성전자, 퀄컴, 화웨이, 구글 등이 XR 특허 등록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메타가 60.5%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니, 애플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삼성전자와 구글이 연합해 추진 중인 해안 프로젝트로 XR 시장의 경쟁 구도는 크게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연합의 강점은 AI 모델 제미나이를 접목해 사용자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 안드로이드 OS 기반 구글 플레이 앱들을 XR 환경에서도 그대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XR 기기들과 차별화되는 혁신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기업들도 AI 에이전트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안경을 잇따라 선보이며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대형 언어 모델을 탑재한 로키드 스마트 안경과 챗 GPT 기반 AI를 구현한 TCL의 39g 초경량 레이네오 X2가 대표적입니다. XR 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며 기술 혁신 경쟁과 글로벌 패권 다툼 역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AI와 XR 기술의 융합이 가져올 변화에 전 세계 IT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100% 자회사인 하나세미텍이 최근 SK하이닉스에 약 803억 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담보 설정액은 1,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나세미텍과 SK하이닉스 간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제조용 TC본도 장비 공급 계약과 연관돼 있습니다. 한화비전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담보 제공은 납품계약 이행 보증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양사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설명입니다. 하나세미텍은 올해 SK하이닉스의 HBM용 TC본더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까지 누적 공급 규모만 약 805억 원에 달합니다. TC본더는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을 만드는 데 핵심 장비입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적층해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메모리입니다. 이때 각각의 D램 칩과 기판을 고온과 고압으로 견고하게 붙이는 역할을 하는 장비가 TC본더입니다. 이 과정에서 TC본더의 기술력과 정밀도가 HBM의 전체 성능과 수율을 좌우합니다. 쉽게 말해 TC본더가 얼마나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HBM의 품질과 생산 효율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하나세미텍은 지난 2020년부터 TC본더 장비 개발에 착수해 올해 장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의 TC본더 장비는 한미반도체가 독점 공급했으나 올해부터 하나세미텍이 새 공급사로 이름을 올리며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하나세미텍은 3월에만 두 차례에 걸쳐 SK하이닉스에 각 210억 원씩
총 420억 원의 규모의 TC본더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16일에도 추가 계약을 맺어 누적 공급 규모가 805억 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AI와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HBM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장비 공급망 구축과 기술력 확보는 SK하이닉스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화세미텍이 SK하이닉스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이번 조치는 양사 간 장기 협력 관계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납품 계약 이행에 대한 확실한 보증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화세미텍의 TC본더 공급 본격화와 SK하이닉스의 담보 설정 소식 잘 들었습니다. AI 가속기 등 차세대 메모리 산업의 핵심 장비 공급을 둘러싼 기술 경쟁과 협업이 앞으로도 주목됩니다. 한화시스템이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LSAM-2의 핵심 장비인 다기능 레이더 개발 사업을 맡았습니다. 547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한국군의 상층부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층 강화할 전망입니다. 한화시스템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LSAM-2 체계 내 다기능 레이더 MFR-CJ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547억 원에 이릅니다. MFR은 미사일 방어 체계의 눈으로 불립니다. 원거리에서 다수의 적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추적하며 항공기와 미사일의 아군 적군을 구분하는 피하 식별 기능과 미사일 유도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이번 LSAM-2용 MFR은 고정밀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해 기존 체계보다 탄도탄 표적을 훨씬 멀리서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위협 대상과 새, 잔해 등 비위협 명소를 명확히 구분해서 운용 효율성도 크게 높였습니다. LSAM은 한국군이 보유한 최첨단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고고도에서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하는 한국형 사드로 불립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LSAM-2는 기존 체계 대비 요격 고도와 방어 범위를 3배에서 4배 이상 확장해 더욱 광범위한 방어망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에서는 LSAM-2가 적 탄도탄을 가장 먼저 요격하는 첫 방어선 역할을 맡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MSAM-2가 이를 이어받아 다단계 방어체계를 완성합니다. 한화시스템은 이미 기존의 MSAM, LSAM 다기능 레이더 개발에 성공하며 육해공 전반에 걸친 첨단 레이더 기술력을 입증해왔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최신 호위함 FFX-3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KF-21에 AESA 레이더 개발에도 참여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박혁 DE 사업부장은 대공 위협이 점차 다양화되고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 레이더를 지속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시스템의 이번 다기능 레이더 개발은 한국 방위 산업의 기술력 강화와 미사일 방어 체계의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